오늘 발표를 맡은 명지대학교 박영규입니다. 저는 그 미니 포럼 그래서 몇 분 우리 식구들끼리 와서 토의하고 이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자리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이게 질책받는 건 아니지 않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신 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은 일반 조항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문제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 그 다음에 IT 기술의 발전, 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소개하고 일부분 소개하고 세 번째 장면에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현황, 그 다음에 일반 조항 도입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의미, 형태, 입법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반 조항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조항 도입의 선결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를 한편으로는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의 방지를 통해서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그 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이런 부정경쟁방지법의 제1조 목적 규정은 개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에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지적재산의 도용이라든지 부정한 방법의 영업과 광고 등이 등장함에 따라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방법의 영업과 광고 등에 대해서는 제2절 사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무형의 산물 혹은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이 등장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보호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이처럼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일반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요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먼저 전자상거래 즉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라인 광고 즉 키워드 광고, 세 번째로 퍼블리스권, 네 번째로 게임 산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즉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적인 저작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상표권자는 직접 침해자인 판매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즉 오픈마켓 운영자를 상대로 해서 상표권 침해 혹은 부정경쟁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작권법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대한 규정이 도입이 됐지만 이와는 반대로 상표법 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을 아직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나왔던 미 연방대법원 사건 티파니와 이베이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인터넷 경매 사건,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법원 등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K2 사건과 아디다스 사건에서 이게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 그 정도 사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트 번호 20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따로 시트 번호 20페이지 보시면은 현재 이 부정경쟁 방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혹은 상표법 분야에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해서 즉 아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법 분야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 책임 근거 규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현행 우리 법에서는 그 근거 규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법원은 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근거 규정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유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 혹은 일반법인 민법 제760조 제3항을 근거 규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광고, 키워드 광고입니다.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키워드 광고가 등장하고 당연히 분쟁사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이코 사건 이후로 상표 사용론과 관련된 많은 판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유럽에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의 최고법원이 요청한 사전 판결에 대해서 유럽 법원이 판시를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의 특징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간접 침해에 대해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프랑스는 구글의 직접 침해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약간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표지를 키워드로 검색엔진 운영자가 판매하는 것, 이러한 키워드를 경쟁업자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또는 검색 결과로서 검색엔진이 상표권자가 아닌 경쟁업자와 광고물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상표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상황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나아가서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 키워드 광고가 불공정 고객 유인행위, 우리는 현재 독점규제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공정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무임승차 행위 등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외적으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블리스권입니다. 그래서 이미 퍼블리스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으로서 제한 없이 양도될 수 있고 정신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프라이버시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미국 판례에 의해서 퍼블리스권이 창설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설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퍼블리스권의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 상표법에 두는 방안, 부경법에 두는 방안, 혹은 퍼블리스권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안, 또는 별도로 사생활 명예훼손, 퍼블리스권을 막론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 이미 17대 박찬수 의원, 그 다음에 18대 이성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요.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97년도 제임스 딘 사건 이후에 인격권적 요소의 상업적 이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상표법에 반영하는 방안 혹은 부경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97년도에는 제임스 딘이 사망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부경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과 관련 다시 세부적으로 개별 조항 혹은 별도 장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보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즉 성명 초상 등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되는지 여부, 세 번째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양도성, 상속성,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게임 산업 분야입니다. 게임 산업 분야에서는 크게 온라인 게임의 표절 분쟁, 두 번째로 라이선스 계약의 한계와 관련된 분쟁, 세 번째로 게임의 캐릭터를 제3자가 먼저 상표 출원한 경우 상표권 침해 혹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와 관련해서 현행 우리 법원은 캐릭터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상품에 활용되는 소위 상품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 요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부경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캐릭터의 상품화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함으로써 상표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주지의 상품 표지도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조항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현황, 일반조항 도입의 필요성, 일반조항의 의미, 형태, 입법 방식, 그리고 일반조항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 유형,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반조항 도입의 선결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출처의 혼동 혹은 희석화, 도메인 네임의 선점, 원산지 품질의 오인 야기 혹은 영업비밀의 침해 등 한정된 행위만을 열거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어 있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IT 기술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불공정한 경쟁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부정경쟁 행위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경쟁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구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경법이 이러한 부분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히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불공정 경쟁행위는 아까 제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조항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관련 업계의 관습이나 도덕규범에 위반하고 다른 경쟁업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의 유형의 행위, 혹은 상표권의 침해는 없지만 허위의 광고를 한다거나 초상권의 침해가 없거나 초상권의 침해와 더불어서 저명한 연예인 등의 고객 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퍼블리시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작권의 침해는 없지만 다른 경쟁업자의 상당한 투자에 의해서 수집 제공되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경쟁업자의 투자에 무임 편승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기타 등등을 포섭하기 위해서 일반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 조항을 도입하는 경우 그 형태라든지 입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조항이 도입된다라고 한다면은 입법자가 개별 사례에서 모든 부정경쟁 행위를 규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법원에게 새로운 경쟁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또한 변화하는 거래관념과 공동사회에서의 가치 기준이 좀 더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일반 조항을 도입하는 경우 그 형태와 관련해서 부정한 거래상 행위가 경쟁업자, 소비자 혹은 기타 시장 관여자의 이익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해하는 때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독일 부경법 제3조 1항 형태를 띌 수도 있고요. 또는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파리조약 10조 2 형태를 띌 수도 있고, 혹은 기타 형태도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 우리 현행 부경법보다는 우리 현행 부경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 부경법의 일반 조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삽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개별 조항으로 입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별도 조항으로 입법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 우리 부경법이 총칙과 부정경쟁행위 금지, 그리고 영업비밀의 보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 하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별도 장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반 조항의 구체화 혹은 명료화를 위해서 부정경쟁 행위의 예를 개별 조항으로 일반 조항 다음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이제 아까 제가 1조 우리 부경법 1조가 상표 상호 등의 한정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1조가 경쟁업자라든지 소비자 혹은 기타 시장 관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분명히 개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밑에 보시면은 일반 조항과 개별 구성 요건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느 행위가 일반 조항 요건 외에도 개별 구성 요건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조항은 보충적으로서가 아니라 보충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개별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나중에 보호 주체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피침해자뿐만 아니라 경쟁업자, 실제로 침해를 받지 않은 경쟁업자나 소비자 단체가 어떤 금지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조와 같은 목적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특히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단체 소송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부경법에서도 소의 이익이 없는 단체, 예를 들어서 소비자 단체 등에게도 소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1조 목적 규정 혹은 일반 조항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조항의 행위 유형입니다. 여기 일반 조항의 행위 유형에서는 불공정한 고객 유인 행위, 개별적 방해 행위, 경쟁 상대 노력의 모용 행위, 일반적 시장 방해 행위, 시장 혹은 시장 교란 행위, 기타 등등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일반 조항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다 명확하게 몇 건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만 건의 판례가 있고 해서 그 판례들을 학자들이 이렇게 유형화를 한 겁니다. 이건 일부분 학자들의 견해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 5가지 유형과는 다르게 피침해 법익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혹은 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크게 3가지로 유형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발표에서는 이 5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공정한 실력 경쟁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과 방식으로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을 의미하는 불공정한 고객 유인 행위에는 기망행위, 온라인 광고 혹은 요청하지 않은 광고 혹은 무경험의 악용 등등의 유형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키워드 광고와 관련해서 유럽 법원, 특히 독일 법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과 방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가. 그래서 키워드 광고, 즉 구글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기망행위는 실제로 피기망자의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에는 기망적 행위, 즉 유장 광고와 간접 광고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개별적 방해 행위입니다. 이 개별적 방해라고 하면 경쟁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데요. 이에는 표지 사용을 통한 방해행위, 판매 광고 방해행위, 수요 방해행위, 혹은 저가 판매행위, 혹은 명성, 신용, 훼손행위 등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표지 사용을 통한 방해행위에는 예를 들어서 독일 부경법 같은 경우는 모든 표지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에서 이루어지고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한도, 예를 들어서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등 경우에는 부경법에 의해서 보호가 주어지는 이런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 사용을 통한 방해행위에는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혹은 원산지 표시를 무단으로 독점하는 경우에처럼 상표법을 보충해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혹은 방해 표지의 출원 등록, 투기 목적으로 상표 출원 등록, 혹은 도메인 네임을 선점한 행위 등등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표지 사용을 통한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전에 아마 우리 2일 프로그램에서 아마 꼬꼬 이경규의 꼬꼬면 뭐 이런 사례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런 것도 표지 획득을 통한 보호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판매 광고 행위, 광고 방해행위, 수요 방해행위 넘어가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명성 신용 훼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생산자에 의해서 쓰레기장에 표지가 부착된 채로 버려진 불량품을 제3자가 시장에 반입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경법에 의해서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의해서 부경법에 의해서 보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경쟁상대 노력의 모용행위입니다. 이 경쟁상대 노력의 모용행위라면 경쟁적 특성을 지닌 탁월한 노력을 부정한 경쟁행위로부터 한편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법을 보충해서 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걸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경쟁상대 노력의 모용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무임승차행위 혹은 기생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무임승차행위 혹은 기생행위는 타인의 상품, 서비스 혹은 표지에 바쳤던 신용을 자신의 상품을 위한 경쟁 수단으로 모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 이 무임승차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독일 판례는 이 키워드 광고에는 최소한 타인의 표지에 바치던 신용을 자신의 상품을 위한 경쟁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무임승차 행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임승차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으로 타인 상품의 긍정적 이미지가 자신의 상품으로 이전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임승차 행위 혹은 기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예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표지의 종류, 사용 방식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표지의 광고 효과가 손상되는 경우, 혹은 표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 세 번째로 자신의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 경쟁업자의 상품을 인용하는 경우, 혹은 자신의 상품 가격 경쟁력을 광고하지 않고 타인의 상품 혹은 서비스에 바쳐된 신용을 악용하는 경우 등이 경쟁상대 노력의 모용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 시장 방해행위, 즉 시장 교란행위는 의미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경쟁행위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행위 유형입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쟁행위가 사소하지 않을 정도로 실력 경쟁을 제한하는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반조항 도입의 선결 과제입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표지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 보호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표지 보호와 관련된 체계는 상표법과 부경법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뭐 등등 주지성의 문제라든지 혹은 희석화 문제 혹은 기타 문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조항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 과정에서 부경법하고 상표법과 한계 설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한계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뒤에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델로 해서 제정된 법률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1981년도에 80년도에 입법자가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독점규제법을 미국의 FTC법, 즉 연방거래위원회법을 모델로 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경쟁법 학자는 아니지만 경쟁법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입법자 의도가 아니라 지금처럼 부경법하고 독점규제법에 의한 이원화된 체계가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라 부주의에서 초래된 결과다라는 주장이 거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 한계 설정, 나아가서 또는 이 독점규제법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죠. 예를 들어서 제23조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한 23조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지 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3조의 이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독점규제법 내에서도요.
그다음에 사인 간의 경쟁상의 행태와 관련된 문제에 과연 공정위에 의한 행정적 개입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서 우리 부경법하고 독점규제법과의 충돌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 내에서도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최소한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 전에 최소한 우리 23조 제1항 6호인가요? 23조 제1항 6호에 있던 이 표시 광고가 지금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독점규제법 제23조에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표시 광고의 내용은 부경법에 도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우리 현재의 법원은 전자상거래법 혹은 정보통신망법 혹은 일반법인 제 민법 제760조 제3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K2 사건에서 위에 보시면은 법원이 전자상거래법 20조를 언급함에 따라서 이 20조가 불법행위 즉 상표권의 침해라든지 부정경쟁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법 분야에서는 다시 제20조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이 부정경쟁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등등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 보시면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노력하는 그 대상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인의 권리에 지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의 판례도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는 타인의 권리에 지재권도 포함이 된다 해서 지재권 보호될 수 있다. 또 다른 판례는 그렇지 않다. 타인의 권리에는 지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의미라든지 역할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 타법과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으로 이원화된 체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라 부주의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즉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델로 해서 196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는 이 상황을 입법자가 무시하고 독점규제법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모델로 해서 1980년에 제정함에 따라서 현재 결과적으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불구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불구화된 상태의 유지라는 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경쟁법 하시는 분들 책이라든지 논문에서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는 현재 경쟁법 분야에서도 단기적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자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는 3조 2 경쟁법 3조 2 독점규제법 3조 2를 없애고 아예 23조로서 포섭을 하자 또는 아닌 독일식으로 가자 이런 그 다양한 견해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의 이원화된 체계는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공정 거래 행위 내지 부정경쟁 전반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재편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정경쟁방지법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법 즉 상표법 등등과의 한계 설정이 전제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한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일반 조항을 이 부정경쟁방지법 재편 전 단계로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